어렵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신 서지현 검사를 응원합니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서 이 땅에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밀양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에 이어서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이 그리고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에서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기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되었습니다. 필요한 추가 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 노동자 4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안전 국가 건설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 목표입니다. 수많은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 여당은 2018년을 국민 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잡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웠습니다.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사상 첫 사람 중심 예산 처리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 외교의 토대 또한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8개월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원내 5당 체제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만 야당과의 대화 협력으로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는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 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 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입니다. 새 정부 지난 8개월의 노력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3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 현안입니다. 정부 여당 대응 방안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 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 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 상공인의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 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 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서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기업인에게 인건비 추가 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장과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 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어깨를 짓눌러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 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확실한 민생 현안입니다. 최근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 잡도록 반드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공과는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가는데 지난 보수 정권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 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내어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업, 기업, 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 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 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모든 경제 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흉금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회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본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내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보와
고통 분담입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의회 사이에 맺어진 상생협약은 고통 분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비 침체로 인한 가맹점의 고통을 본사가 함께 분담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방향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보다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 연대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큰 협력을 당부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위해 동행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함께 행복하자라는 정신은 해당 아파트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협력적 동반자 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도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무사한 일과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 주체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복지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 생산과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양보와 고통 분담에 달려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 혁신, 사람, 이 3대 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 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골목 상권 침탈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행위는 국민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공정시장 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통과시킵시다.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내 감시, 견제장치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도
나서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벌 대기업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는 바야흐로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혁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선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과 드론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합리적 규제 혁신도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의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지원 예산을 2020년에 국가 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여당이 앞장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 투자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보수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낙수 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성장의 기반은 붕괴됐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산 불평등 역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진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 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8년 예산은 사람 투자 패러다임의 출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담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10.4%인 공공사회 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인 2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 투자의 또 다른 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목표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만 극도로 위축된 민간 부분의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공공 부분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은 물론 실업과 양극화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 투자 패러다임 정립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로드맵은 물론 사회적 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 또한 사람 투자 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너무나도 고되고 위험합니다.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산재 사망률은 가장 높습니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도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화 물꼬를 텄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시 적정임금 의무화를 확산시키고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 산재를 대폭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상권 보장은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 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힘없는 이들이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민생 또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도 3대 성장 전략의 완성도, 민주주의 뿌리가 더욱 깊고 단단해질 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 개혁을 의미합니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결코 권력기관 장악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면 권력을 집중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겠습니까?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와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냅시다. 참정권 확대도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 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마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참정권 확대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 바로 추진합시다. 셋째, 국민 개헌으로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은 8.7 체제가 수립된 지 꼭 3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항쟁을 통해 우리 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넘어 경제, 언론, 노동, 복지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민의 삶은 무한 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이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왜곡이 일거에 터진 것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부정한 결탁과
담합, 특권층의 반칙과 편법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정치제도의 민주화에 그친 87 체제의 한계이자 모순입니다. 국민개헌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권력제도를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사회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권력제도 개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의 정치 질서를 실현할 정부 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개헌의총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에 맞춰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과 관련해 한 가지 더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일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아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 지난 2010년 어머니께서는 최고령 이산 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 누이를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만난 뒤 이별의 순간 작은 버스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잡았던 누이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날 때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한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올림픽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해 헤어진 가족과 살아생전에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창으로 문을 연 남북관계 해빙의 효과는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참가로 세계는 이미 평창을 평화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당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92개국 3천여 명 선수단은 물론 21개국 26명의 각급 정상급 인사들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가 진행될 경우 대외 신인도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도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 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북 협력이 심화돼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도 갖추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답이고 평화가 곧 민생인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평창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고 이를 통해 평화와 민생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여야는 평창올림픽 특별지원법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체육교류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도 올림픽의 성공과 남북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한 세기 전 국론 분열로 만국의 고통을 겪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남북관계와 같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 국민적 협력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는 평창 이후입니다. 정부 여당은 평창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인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간 협의를 틀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 협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약속 파기가 우리 국민에게 심어놓은 깊은 불신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이 이렇게 맞잡은 두 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3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은 결국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도 창피하게 꼴찌입니다.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갈등과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합니다. 66년간 지속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낡은 제도입니다. 상임위 논의 결과가 존중받도록 이 제도가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 의사 결정에 보다 폭넓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시민의회, 의회 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수기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담장을 허물고 국민에게 국회 마당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되돌아왔다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과감하게 현실로 옮깁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입니다. 정치의 중심 역시 국민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인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30여 년 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피눈물 흘리는 국민의 손을 맞잡았을 때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연단에 오른 지금도 저의 삶을 채운 고민은 민생이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봅시다. 평범한 국민이 촛불 광장에서 꿈꾸었던 것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상식, 성실한 노동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희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꿈들을 우리 정치가 실현해냅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넓게 열어갑시다.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 잡도록 반드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공과는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가는데 지난 보수 정권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 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내어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업, 기업, 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 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 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 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모든 경제 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가까이 공전을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신 서지현 검사를 응원합니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서 이 땅에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밀양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에 이어서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이 그리고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에서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기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되었습니다. 필요한 추가 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 노동자 4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안전 국가 건설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 목표입니다. 수많은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 여당은 2018년을 국민 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잡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웠습니다.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사상 첫 사람 중심 예산 처리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 외교의 토대 또한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8개월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원내 5당 체제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만 야당과의 대화 협력으로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했던 사회적 대화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흉금없는 대화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회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본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내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보와 고통 분담입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주 협의회 사이에 맺어진 상생협약은 고통 분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비 침체로 인한 가맹점의 고통을 본사가 함께 분담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방향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보다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파리바게트의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 연대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큰 협력을 당부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위해 동행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함께 행복하자라는 정신은 해당 아파트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협력적 동반자 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도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무사한 일과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힘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 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는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 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 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입니다. 새 정부 지난 8개월의 노력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3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 현안입니다. 정부 여당 대응 방안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 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 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 상공인의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 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 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서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기업인에게 인건비 추가 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장과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 대기업들도 책임있 경제 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어깨를 짓눌러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 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확실한 민생 현안입니다. 최근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복지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 생산과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양보와 고통 분담에 달려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 혁신, 사람, 이 3대 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 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골목 상권 침탈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행위는 국민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공정시장 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통과시킵시다.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내 감시, 견제장치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도 나서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벌 대기업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는 바야흐로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혁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선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과 드론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합리적 규제 혁신도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의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지원 예산을 2020년에 국가 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 성장의 기반